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좀 알차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상심리 시리즈로는 이제 거의 3번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전 시간에 우울증, 그 전에 정서, 근데 이게 맥락이 좀 같아요. 보니까 그런 정신병리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제목을 정신병리라고 달아놨지만 교재는 그렇지만 시스템에는 우리가 심리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위주가 뭐냐면, 특별히 아픈 케이스는 그냥 나와 있는 정도로만 소개하고, 진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 경증, 예. 중증은 왜냐 안 보여요. 집에서 안 나오거든요. 예, 집이나 혹은 병원. 예.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목격이 되면 상당히 좀 깜짝 놀래죠. 예. 그래서 거의 케이스가 없다. 근데 이제 경증인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예를 들면 불안도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게 그 다르잖아요, 양상이. 그래서 완전한 불안의 어떤 병리적 불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안은 항상 겪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사람을 가리는데도 또 이렇게 좀 단서를 좀,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제 그 팩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선생님들 항상 그 대면하시는 뭐 서비스 대상자, 그렇죠? 뭐 학생이든 학부모든 뭐 내담자든 중에 상당 부분 이상 심리 소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좀 짚어보죠. 저는 왜냐하면 당연히 그게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격 장애만 해도 뭐 클러스터 ABC에서 막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하나씩만 해도 뭐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예, 그게 뭐 몇몇 명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성격 그 장애는 어, 상당히 비율로 봐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예, 이렇게 주변 요 동네에만 해도 꽤 많은 범죄 대상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항상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핵심을 참, 네. 분명히 다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게 네. 그런 게 이제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어떤 이런 그 엘리트 지식 차원에서 그 다루는 어떤 범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되게 대처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 교재는 이제 337페이지에 이제 정신병리로 이제 돼 있고요. 요게 이 교재에서 뭐 마지막에 집필한 그 파트던데요. 보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도 그 이제 연구에 참여한 그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생들이 있는데 정말 압축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리라는 이 챕터, 몇 장 안 되는 챕터 하나가 그 몇 권에 해당하는 교재를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필요한 것만. 그 줄이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 내용들을 뭐 저희가 뭐 옛날에 공부도 해봤지만 핵심 내용을 잃지 않으면서 분량을 잘 지켜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레벨을 정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상당히 진짜 전문가적인 것도 아니면서 보통 사람이 좀 관심 있는 사람이 보기에 좀 어느 정도 좀 따라갈 만한 정도 수준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게 뭐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건 아니다. 일반 분들이 학부모가 뭐 학생이 그 선생님이 이런 걸 보면서 좀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잘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제 멘탈 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 그 큰 그 모티브는 세 가지인데, 전체 개요. 그러니까 이상심리라는 것의 개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차피 검사를 또 사용해야 되니까, 그 우리 RS 심리건강 검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7가지의 척도. 이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정신병리 하면 말씀드린 대로 되게 이상한 것들, 뭐, 좀 심한 것들, 좀 주위에서 보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사실 다뤄야 되는데, 그 안에는 그게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검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증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에서는 병리가 심해서 예를 들면 조현병처럼 우리가 사실 목격하기 힘든 그런 것들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제긴 하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 사람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들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유용하실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검사는 이제 MMPI 같은 거는 완전 철저하게 뭐 자격을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문항으로 막 이제 뭐 병원이나 센터에서만 검사를 하는데 그 대상은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검사를 누군가 해보자고 했다면 선생님들은 상당히 위험에 빠지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좀 평소에, 예,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들,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곤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좀 뽑았어요. 예, 절묘하게. 예, 병리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런 거에 이제 7가지 척도를 말씀드릴 거고, 오늘 시간이 지나시면 이제 그 내용을 좀 숙지해서 검사를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이상하다. 이런 걸 좀 측정할 수 있는, 혹은 문제 없다. 봐도 되겠죠. 이제 그런, 어, 통찰력을 키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치료에 관한 거는 요건 뭐 저희 역할은 아니지만,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이게 좀 여러 가지 단어가 그 병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리냐, 이상심리냐, 뭐 심리 건강이냐, 뭐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좀 병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제가 전공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상심리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심리하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상심리의 개념이 뭐냐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좀 보셨나요? 진짜, 이 사람은 이상심리, 심리 건강 어떤 측정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어떤 경험하신 거, 혹시 언제 있으셨는지. 저는 지하철 안에서 조물조물 거리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가끔 잘 봐요. 뭐 그런 거는 다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더 밀착된 환경에서 그런 분을 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정적인 건지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데 정도를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가늠하기가 이게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밑에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기준이 무슨 뭐 엑스레이 찍어서 뭐 이렇게 소견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쓰는데 그냥 어느 정도 사람 판단에 저 사람 이상하고 내가 힘들어 이러면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이상하고 내가 힘들어. 이상한데 내가 힘들어. 어. 예.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잖아요. 예.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기준 안에 포함이 돼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느낄 때는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제일 많겠죠. 예. 근데 내가 힘들지 않지만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인 미해는 없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안에서 힘들 수 있지만 다른 걸로 인해서도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힘들고 개인적인 고통을 토로하는데 저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이 봐요. 그 뭐 상담을 실제로 많이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안에서 뭔가에 정말 뭔가 허공과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은 그건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상담을 왔는데 얘기 들어보는데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정서적 어떤 행동적 뭐 공격적 뭐 이런 반응이 뭐 뜬금없이 세게 나오는 경우 뭐 그런 경우 네. 다 이제 그런 범주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그런 이상심리 사람과 우리가 같이 있는데 그게 진짜 병적이 그러니까 사실은 병리가 아주 센 거는 제가 정신증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우리 신경증이나 성격장애는 실제로 사회에서 많이 기동을 잘하고 성공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제가 뭐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소시오패스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잘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해요. 소시오패스는 맹목적으로 자기 이익에 몰입되는 거잖아요. 자기 성찰 기능이 없어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 어려워요. 저는 대부분 거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 거기 가서 버틸 수가 없어요. 자기 처벌 사고가 많은 사람은 거기 가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양심이 예.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히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DNA를 요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뭐 예는 되게 많습니다. 뭐 이종격 투기 UFC 그 케이지 안에 있는 선수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폭력성이나 이런 게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자극에 대한 이 반응 자체가 좀 세야 돼요. 그게. 그래야 그 텐션을 유지할 수 있지. 예. 사람을 때려서 막 피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인은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동네의 어떤 뭐 집단은 정말 사실 균질적인 집단. 왜냐하면 직업별로는 사실 적성이나 이런 게 성향에 이제 비슷함이 있기 때문에 그쪽 안에서는 우리와 놀랄 만큼 다를 정도의 어떤 역동이 이제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란 무엇이냐? 예, 어, 그냥 우리 정상인 거죠. 예. 그걸 이제 기준에도 나옵니다. 뭐 통계적으로 보든 뭐든 이렇게 이제 뭐 방법은 다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주변에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게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상 심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일상이다. 제가 뭐 꽤 많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진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도 그 범주 안에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 예. 왜냐면은 그 이따 DSM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신병리의 수백 가지입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을 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준을 낮춰서 그냥 어느 정도의 이상함만 기준으로 보면 저도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예. 어떤 증세, 이게 세면 어떤 증세에 갈 것이다. 그리고 사실 뭐 수면 부족 이런 것도 우울증세의 하나잖아요. 어떤 기간에는 그건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들락날락 예. 그런 경우 분명히 있으실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일상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등한시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DSM에 지금은 빠졌지만 그 청소년기에 가출 있잖아요. 그게 정신병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출했다가 뭐 부모가 뭐 신고해서 들어오면 어 병원에 격리시켜도 무방한 증세인 거였어요. 지금은 빠졌어요. 예. 개정이 되면서 빠졌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정신병원에 막 강제 입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리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의 소견으로 인해서 무섭죠. 네.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이 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일상.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338페이지 이상한 사람들의 사례, 예, 그런 것들이 뭐 TV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고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일단 원인부터 한번 볼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네. 당연히 이제 신체적, 심리적 복합 원인이다 얘기하는데 신체적 원인은 우리 우울에서 본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리 기질을 타고나는 것은 신체적으로 보면 그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은 어디, 뭐 정신분열증은 어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예. 그래서 신체적 원인론에 보면 그 호르몬들이 지난번에 본 거랑 똑같고 이름이 예. 뭐 도파민, 세로토닌, 노래프림들이 똑같고 그다음에 뇌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유전적인 요인 뭐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 요인이 정말 고질적인 건데 이건 어떻게 뭐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자손이 태어났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병리의 범주에 들어왔다 이러면 일단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 이제 삶의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질이 이제 서로 이제 남과 기질이 이제 섞여서 이제 자손이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기질을 갖고 있었던 배우자 측과 상대방 몰랐겠죠. 그렇죠. 뭐 알았다면 그냥 뭐 알고도 뭐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뜬금없이 몰랐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더 그게 정말 심화감이 어마어마하게 세겠죠.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딱 MMPI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 떴어요. 여러 가지. 뭐 반사회성이 뜨고 뭐 예를 들면 성전환증 같은 게 떴어요. 예. 예, 성전환증. 이제 저희는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MMPI는 성전환증이 나옵니다. 그 정신분석학의 융의 얘기에 우리가 그 공부했잖아요. 예.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자 여자 기질, 여자 남자 기질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센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반대 기질 성의 기운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동성애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성 전환 그 수술 그런 것도 다 그런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알려야 될까 싶은 그런 걸로. 근데 이제 물어보면 다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취미가 좀 상대적으로 다르고 남학생이 이제 기질이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보면 물론 같은 자리에 놓고 상담한 건 아니지만 남성이 여성성을 가진 남자 학생이 여자의 남성성 가지는 학생보다 훨씬 더 여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다 뜨게 돼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잡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나 성정애만증 같은 거는 또 지금 DSM에서 또 빠져 있어요. 예. 아마 4까지는 들어있고 5에서는 빠졌을 거예요. 지금 그 병으로 안 본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강제적인 치료법을 막 쓰고 했겠죠. 막 때리고 막 불지르고 막 과거에 그런 신체적 원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중증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 못 나옵니다. 이제 그 만성화가 되면 모든 것이 좀 스스로도 가족 측면에서도 인정이 돼요. 이제 왜냐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자녀에게 원하는 거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뭐 가족을 꾸리고 뭐 후손을 낳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병리를 가진 부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과 그 희망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는가? 그 끝까지 그 생명을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가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잘 보기는 좀 어렵죠. 어느 정도의
그 신경증적 증상이 있는 정도만 이제 주변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까지는 우리는 다르긴 뭐 다를 필요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스펙트럼 사항이 있을 때 경증, 예, 거의 뭐 일반인과 그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뭐 조현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망상 환각이 그거에 봤다는 사람은 좀 못 보셨나요 혹시? 예. 제가 이제 그 뭐죠? 그 심야 괴담회라는 그 버라이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서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소위.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연이 오는데 귀신 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일반인들일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진짜라고 얘기하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본 건지 아니면 봤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일종의 환각이나 그런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극도로 무서운 상황에서 헛것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그게 주변에 있는 겁니다. 예. 경험은 안 해보셨나 봐요. 예. 제가 이런 걸 예를 한번 들게요. 그 심리학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남자가 데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있어요. 네, 물을 틀어놓고. 네. 근데 분명히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혹은 진동이 울리는 것 같아요. 느껴요. 하다. 왔어. 끄고 나가요. 안 왔어요. 네. 또 들어가서 샤워를 해요. 또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안 왔어요. 데이트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그 연락을 기대하는 나머지 그 말이 그 소리가 진동으로 들린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으시죠. 어두운 뭐 예를 들어 학교에 갔는데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어떤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게 무르익고 깊어지면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막 중요한 전화가 그 기다리고 있을 때 진동을 막 느껴본 적이 많아요. 안 와도. 네. 예, 예, 예.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조현병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 같은 거랑. 고혈압이 이제 예를 들면 혈관계통에 약간 취약한 면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고혈압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을 가진 인자가 있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 없는 환경, 뭐 부유하고 뭐 스트레스 없고 정말 하는 대로 다 되고 막 이러면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뭐 어떤 외상 사건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암이나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질병하고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상해질 수 있다. 우리도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심리적으로 이상하다. 후세에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다는 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심리적 원인도 오늘 한번 볼게요. 뭐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제 심리적 원인 우리가 단골로 나오는 게 또 나오죠. 정신병리적 접근, 행동주의 접근, 뭐 인본주의, 뭐 그 인지적 접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딱 그런 게 나오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신병리적 접근 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 내부의 역동, 욕망, 어린 시절의 어떤 뭐 그 충동이나 어떤 뭐 억제, 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구나. 정신병 생각하시면 되고 행동주의는 피드백이거든요. 예, 자극과 반응, 로봇처럼 본다 사람을 기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강화를 받은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예, 똑같이 그거랑 강화를 받아서 그 행동이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강박증에 뭐 예를 들면 뭐 문을 잠그는 행동, 뭐 지나다니면서 보도블록에 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편안함을 준 거예요. 그게 행동이 강화돼요. 그래서 발전한다.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인본주의, 아니, 인지적 관점 먼저 볼게요. 이제 계속 나왔으니까 인지적은 뭐니까 자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극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도식. 네. 인지적 접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센터에서
다 그런 치료법을 써요. 인지적 접근. 이 사람의 사고를 바꾸기 위한 그 상담. 네.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을 많이 채용한다.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들은 제가 저도 이제 수면 장애가 와서 이제 그 약을 받으러 정신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생리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치료법은 어, 정신분석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뭘 하자고 하냐면 보통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역동 이런 걸 끄집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삶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우울증에 빠져서 뭐 정신과에 가서 약을 팔 일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정신병원의 그 의사가 그런 치료를 해보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소견은 상담료가 너무 비싸고요. 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상심리학자들은 그걸 완전히 원래부터 그걸 배워오던 사람이고 정신과 의사들은 의사를 하다가 과를 이제 정신과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 쪽이나 이런 쪽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임상심리학자를 두고 상담은 임상심리학을 시키고 약은 그 의사가 처방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심리적 원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역시 복합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뒤에 나오지만 약을 써서 뭐 고쳐놓으면 약을 끊으면 또 완전히 돌아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제가 뭐 인지 치료 기법을 보는데 뭐 많이 이제 접해뵙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쓰시고 생각하는 그 도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자동적 사고를 이제 없애드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준 한번 볼게요. 기준.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상한 분 보셨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상한 건지 병인지 모르겠다. 네. 주관적 판단이죠. 네. 예. 첫 번째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적응적 기능의 저하. 예. 이게 이제 이 말을 그렇게 써놨는데, 삶에 적응이 어려운, 그 사람이 삶에 적응이 어려운 상황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그 적응과 부적응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거기 나와 있죠. 중간에 첫째, 적응과 부적응을 뭐 어떻게 구분할 거야? 누가 구분할 거야?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이죠? 쟤 좀 이상해. 부적응적이야. 예, 근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뭐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경계가 모호한 그런 단점이 있다. 평가자의 영향을 받는다. 얘가 볼 때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정상. 예, 많이 들어보시죠. 저희가 볼 때 진짜 이상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저는 이상해 보이거든요. 예, 그걸 이상하게 안 봐? 무서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느낍니다. 저는 뭐 매일 느껴요.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뭐 뉴스에도 막 오르내리고. 근데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도 이상한 건가 보다.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패널들이 양쪽을 나눠서 이쪽은 완전히 이상하다고 하고 저쪽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상하죠. 저는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안으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저게 저런가.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뭐 있겠죠. 이 뒤에 나오는 우리 방법들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대상에 올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적응적 기능 저하는 구분한 경계가 모호하다. 그다음에
평가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어떤 심리 기능이 손상에 기하는지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이런 것들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적응적 기능의 저하는 보통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임상 전문가가 판단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센터에 계신 선생님이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의 기준이 된다. 첫 번째 기준이 그렇고요. 두 번째 보시면 주관적 불편감 및 고통의 강도와 지속. 그 사람 개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기 그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이 보기에 자기는 엄청나게 힘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음, 어, 정신병,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열증, 그렇죠. 지금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죠. 정신분열증. 이게 정신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증인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괴롭냐고 그러면 괴롭다고 하겠습니까? 네, 괴로운 사실 모르죠. 예. 반면 불안이나 강박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개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불편감에도 본인이 힘드냐 안 힘드냐에도 이제 그런 차이는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힘듭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 힘들다는 게 더 진짜 쇼킹한 거죠. 예. 그리고 딴 사람이 힘들어요. 예. 어, 유영철, 어, 연쇄살인범이죠. 거기 이제 사이코패스의 범죄라고 하니까 뭐 저는 제가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범죄에 뭐 들어갈 것 같다고 봐요. 유영철, 뭐 강호순, 뭐 정남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개인적 고통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그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못 죽이는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이건 이제 그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개인의 고통이 없다. 그리고 그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그 잡는 그 DNA 단서를 가지고 유영철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죽었거나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그 충동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 본능적인 살인의 욕구, 네, 그 욕구를 절대 끊을 수가 없다. 네, 막 도파민이 막 샘솟는 거겠죠. 네. 맞췄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살인의 순간에 느끼는 그 쾌감, 네. 어마어마한 그 쾌감, 그걸 절대 끊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거는 정신병이죠. 누가 봐도 주관적 불편감, 고통 없죠. 네, 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해도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사회문화적 규범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오른쪽 이제 341페이지 오른쪽에 강의 시간에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 예,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한다. 예, 이거는 그 이상 행동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법의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 어디서 이제 누수 현상이 생기든 간에 이상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도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사회 문화 규범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그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규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단점을 찾기 위해서 찾은 거지 우리 사회의 도덕이나 뭐 정의나 법의 기준 이런 거는 뭐 그게 뭐 옳든 그르든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은 우리가 이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규범 어떤 뭐 기준 이런 거를 그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레벨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유영철의 살인행위 그거는 그 사회 문화 도덕적 규범에 이제 반하는 행동인데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 또 당연히 그거는 그 사람으로서는 그걸 이길 만한 어떤 보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통계적 기준은 이탈인데 요거는 통계상으로 봐서 극단에 속한다 이런 겁니다. 거기 얘가 나온 게 IQ가 얘가 나왔는데요. IQ는 평균을 100점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15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표준 편차 아시죠? 들어보셨죠? 표준 편차 두 개씩 밖으로 벗어나면 아주 극도의 이제 아웃라이어다 해서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IQ로 보면 70 이하나 13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IQ 검사 해보셨나요? 네. 예, 얼마나 나오셨는데? 높지 않더라고요. 그럼 잘 안 가르쳐 주던데요. 네,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뭐 잘 하지도 않지만 낮으면 잘 안 가르쳐 주고 보통 높으면 뭐 좀 가르쳐 주고 하는 경우. 그게 그렇게 집단 기준으로 이렇게 그 분포를 맞춰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70 이하가 이제 이 표준 편차 미만이 되는데 그러면 규준에서 통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다. 우리 폭력 행동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잴 수는 있겠죠. 수면 같은 것도. 예, 뭐 열흘에 몇 시간 잔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성 관점, 이것도 이제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위험한 이제 뭐 자기와 남에게 위해를 가할 그 소지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얘기했을 때 얘는 선생님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얘는 좀 부정일 것 같아요. 얘가 너무 고통이 심해요. 옆 사람이 고통이 심해요. 규범의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다. 우리 검사에서는 그렇죠. 검사에서는 그게 우리가 점수로 나오잖아요. 그 점수에 우리 구간을 설정해 놓은 것 이런 걸로 말씀하셔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안, 어느 정도의 뭐 무슨 뭐 자아도취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분류 그냥 뭐 여기까지는 뭐 갈 필요도 없지만 그냥 이번 기회에 나왔으니까 한번 상식 차원에서 해볼게요. 이 ICD와 DSM이라는 분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ICD는 이제 의사들이 쓰는 방법이고 DSM 이제 그 우리 심리학자들이 쓰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이상심리학회, 정신의학회, 우리나라 이제 심리학회처럼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DSM이다. 그래서 1, 2, 3, 4, 5 지금 이제 이 DSM-5가 이제 그 2013년인가 아마 이제 새로 개정이 돼서 나왔는데 최종본을 이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동성애가 빠졌다, 가출이 빠졌다, 뭐가 새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신규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랑 뭐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성전환증이나 동성애자는 사실 이렇게 뭐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봤다고 칩시다. 그렇죠? 어떤 뭐 예를 들면 이태원에 갔는데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들 보기에는 저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병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병이 아니니까 병으로 상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으로 매도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병이 아닌데. 그렇죠. 키가 작은 게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기준이 좀 그 사람들의 기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DSM-5라는 정신질환 진단 통계 및 편람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측정해 볼 7가지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죠. 예민성, 편집증, 불안, 강박, 정신증, 자기중심주의, 완벽주의. 딱 봐도 뭐 많이 우리가 경험해 봤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요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앞에 서머리를 하면 우리 그냥 이상심리 개요, 정의와 어떤 판정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우리 이제 검사를 이제 실제로 뭐 하신 선생님도 있겠습니다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척도를 볼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민성.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RS 심리건강에서는 병을 다루진 않아요, 사실. 병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이제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정신증 정도인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아주 뭐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그 정태근 교수의 이 검사 설계의 철학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좀 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좀 판정할 수 있도록 하자. 완전히 병이면 그 사람들은 상담센터 병원 가서 MMP를 시키자. 자살 사고 뭐 그런 거 뭐 우리 우울증은 이제 좀 대표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 뭐 다루긴 하지만 자살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준 전문가들의 그 평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사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예민성. 센시티비티라고 돼 있으니까 민감한 정도를 본 거죠. 근데 그냥 예민한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예민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민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떤 걸 보느냐,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한다. 예민과 짜증 이런 것들이 좀 많다. 좀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 늘 그런 사람 있으시나요? 그게 이 사람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런 정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까? 매사에. 되게 보편적으로 짜증을 내고 조금 거기 오버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상대방은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내면 이게 하는 일이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벼락같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린다 이게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낸 사람 왜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 사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상식 범주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뭐 짜증이 났어요.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계속 그래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뭐 경고 거기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뭐 미리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참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뭐 한두 번에 막 정말 버럭같이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거기 별것 아닌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얼마나 이게 좀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특히 좀 사실 정서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좀 내향성인데 이거를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시원시원해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피곤하죠. 매사에 막 이렇게 하면 뭐 다들 우리 예를 들면 좀 내성적인 그런 사람들의 경우라면 더 좀 놀래고 이제 좀 피곤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걸 측정하는 게 우리가 예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더 빈번하게 건강 이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건강 이상을 초래하는데 예민성이 높아지면 생리적 흥분이 증가해서 건강에 이상이 온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눈치를 잘 못했을 것 같은 감각에 이제 그냥 다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신체적인 약간 예민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낀다는 그런 주장이 존재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써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예민성이 정신질환과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 밑에 보실까요? 그러면 기질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1차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애정 결핍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버럭 분노를 표출하고 참지 못한다. 저 사람 성장 과정에서 애정 결핍을 경험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라면 자극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그만 자극에도 예민한 그런 반응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네. 또 혹은 지배적인 부모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랑 같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보시고, 그렇죠? 저도 상담할 때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는 유심히 안 볼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어땠겠구나. 그리고 물어보기도 해요. 뭐, 어렸을 때, 아이 때 어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 뭐 좀 하시겠죠. 이게 사실 거짓말하거나 꾸미면 당연히 막히기 때문에 얘기할 때는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가 알 수는 있죠.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물어보면서도 상대방의 어떤 표정, 얼굴 관찰을 해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교본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스테리 같은 경우에 아이가 이제 막 되게 영양실조급으로 이렇게 되게 마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모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태내에 있을 때 좀 곤란이 있으고 그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대략 봐도 이제 그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드러나는. 근데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저를 가르친 그 우리 교수님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자기가 그 투사 검사라고 해서 왜 이렇게 그 그림 검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세숫대에 물 떠놓고 이렇게 물 위에 딱 띄워놓으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고 그런 직관이 이제 강하신 거죠. 딱 보면 이렇게 그 이제 그 고수의 이제 그런 직관 같은 건데 그, 너무 그런 걸 많이 쓰는 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드러난다. 딱 보면 좀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과나 그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거 약간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심리학의 그런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무슨 과학이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제가 솔직히 느끼는 건데 애매한 거 가지고 가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연결돼 있는 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신경, 뭐 그다음에 그 정형외과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가 하면 다른 과 건 또 잘 몰라요. 근데 딱 조합해 보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게 나올 때 저 사람 말이 맞았다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는 사실 공부 잘하고 암기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라는 거는 그런 직관도 사실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명의라는 게 막 공부 1등하고 막 많이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 이게 더 문제일 것 같고 막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직관을 또 발휘하는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의학 같은 게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또 모호하게 신체 어떤 기나 뭐 이런 걸 또 다루기 때문에 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직관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완전히 과학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어떤 직관 이런 거죠. 네. 영향은 마찬가지로 뭐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예민성이 강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집증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편집증. 예. 간단히 얘기하면 편집증은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듣는 것 중에는 의처증, 의부증이 편집증입니다. 예. 요런 거는 뭐, 예를 들면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나 무슨 사랑과 전쟁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은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거에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는데 남자 중에서 막 집착하고 그런 사람 혹시 저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런 분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그럴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 뭐, 뭐 많이 괜찮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남자들이 혹은 뭐 여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자들 뭐 똑같은 거니까 뭐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 대상을 이제 잃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낮은 수준이 되는 거고 요게 병적으로 가면 이제 좀 강해지는 거죠. 낮은 수준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디야, 뭐해, 뭐 왜 좀 늦었는데 왜 언제 갈 거야? 뭐 이런 거겠죠. 예. 뭐 많이들 경험하는 거 우리가. 높아지면 어떠냐? 그 커플 예로 이제 제가 그 강의 들을 때 예를 들은 거는 남자가 예를 들면 2시간이 걸리는 거리, 그리고 자기 집에서 2시간이 걸린 거, 여자 집이 먼 거죠. 근데 항상 데려다 주고 오고 항상. 예. 뭐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여자의 이제 의처증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전화를 뭐 뒤지고 뭐 메시지를 까고 막 통화 목록을 막 그래서 걸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편입증이 있었는데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거냐? 2시간 걸려서 그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또 전화를 해요. 전화. 남자가. 집 전화로. 예. 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예, 안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 딴데 갈까 봐. 예. 그게 이제 사랑으로 느껴지겠죠? 그때는. 근데 이제 좀 결혼 이후에 이제 그 이혼권으로 이제 상담이 왔다고 해서 이제 그런 사례로 들어주신 건데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바로 편집증입니다. 의심병. 예. 이 일반적으로는 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불신 이런 거. 네. 그게 발전해서 어, 편집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것도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344페이지 가운데 친구들이 가벼운 농담이나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인신공격을 받아 화를 내. 예. 그리고 물건을 샀는데 점원이 어, 실수로 하나를 빠뜨리고 줬어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어, 나한테 막 잘해주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나한테 빼먹고 나한테 사기치려고 저러는 거야. 예. 경계하는 거. 예. 뭐 이런 경우를 예로 지금 드러났네요. 예.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증세 하나마다 저는 이렇게 딱 주변 사람들이 그게 딱 평가가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혹은 얘기를 안 해. 근데 막 술 먹으면 얘기 나오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말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과도하게 나타나면 이제 사실은 이게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이게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피할 수라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배우자가 되는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얽히고 막 이렇게 돼서 엄청난 이제 고통과 이런 것들 다행히 뭐 지금 뭐 그렇지 않으실 텐데 근데 이혼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뭐 커플 그 결혼 성사 건수로 보면 이제 절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런 기질이나 문제 어떤 이상 심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사건만으로는 힘들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보는 거겠죠.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든 뭐 이런 의식병이든 뭐 강박적 괴롭힘이든 뭐 어떤 게 많습니까? 뭐 바람? 예, 바람. 예, 그건 바람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정신병리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진단 가능한 기준으로 보면은 뭐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뭐 그런 것,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 그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접근 방법으로 보면 이제 또 여기 응용을 해보면 생물학적 접근을 보면 그런 성적인 사건에 대한 도파민 레벨이 높아서 끊기가 어렵다. 마약 못 끊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처럼.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릴 적에 뭐 예를 들면 애착 관계 형성이 안 됐거나 뭐 또 과하게 됐거나 항상 이게 이제 양극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예. 강박 같은 경우도 배변 훈련 역할이 중요한데 배변 훈련이 과했거나 못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그렇게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란한 성행위 뭐 이런 것들 예. 어릴 적 애정 결핍의 원인이다. 정식 분석학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것도 뭐 이혼의 사유가 되죠. 뭐 다양해요.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폭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이상 심리의 문제로 인해서 어, 이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문제가 당연히 안 껴들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나오면 예. 이혼하잖아요. 예. 요즘 유명한 예. 거. 저는 그거 말고 정말 확실하게까지 갈 수 없는 그 정도의 범주가 있는 경증. 예. 그게 되게 힘든 것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저도 갖고 있고, 예. 많은 분들이 그걸 갖고 있고, 예.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사느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은 평가를 듣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ISTP의 T 성향 강하고 뭐 그런 편이기 때문에 ISTP의 성향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세심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되게 그냥 어, 무뚝뚝하고 그다음에 뭐 내향성이기 때문에 표현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 기질의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너 왜 감정이 없어? 로봇 같아. 뭐, 감정이 너무 많은 사람은 T형으로 볼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감정 홍수죠. 막 넘치고 막. 저는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막. 그게.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에도 그렇게 원하게 돼 있습니다. 막 혼자 하고 말면 되는데 똑같이 원하니까. 왜 너는 나처럼 왜 이게 다 이렇게 주고받고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좀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MBTI 같은 게 지금 사람 프로필에 이제 꽂히게 되면 나중에 뭐 결혼 정보회사에서도 그런 걸 갖고 매칭을 하고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집에서 이제 뭐 결혼 생활이든 뭐 자녀든 뭐 이렇게 할 때 이 코드를 갖고 보면 그런 역동이 이제 분명히 이제 드러날 거예요. 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런 약간의 이상 심리를 더하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조합이 나오겠죠. 예. 그런 걸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예. 저 상대가 나를 공격한 게 아닌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예. 그 사람은 나한테 끼어들었어. 예.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 편집증인가요? 편집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닌 단서를 과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단서로 이제 오인하는 것인데 운전할 때는 그게 조금 특이한 면이 상대방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차만 보이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좀 과하게 어떤 그런 걸 오인할 수 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막 시비가 걸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불특정 다수가 그 사람의 의도는 끼어들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남자들은 예. 나를 공격해서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고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열등감 척도에 우리가 정서에서 배웠던 열등감에 보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잘못돼 있다. 네. 그리고 나는
공정한, 공평한, 동등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끼어들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걸 방해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남자들은 이게 먼저 가야 되는 거에 엄청난 그래서 F1 같은 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잖아요. F1 자동차 경주.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유럽에서는 F1 드라이버의 그 연봉이 그 이 축구, 야구, 농구 최고 스타 플레이에 비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그게. 빨리 달린다는 거. 남보다 빨리 간다는 거. 그래서 난폭운전 이런 것도 남보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추월하고 이기고. 그래서 길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경주를 해요, 길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막 밤에 막 굉을 울리면서 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본능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좌절된 거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경우는 글쎄요, 뭐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도 뭐 그런 걸 느끼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여자도 남자 기질 가진 분이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대방이 나를 좌절시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성에 대한 오인 이런 걸로 이제 그 시비가 붙어서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민성하고 편집증하고 연관이 깊지 않을까요? 예민한 사람이 편집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거는 둘 다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훨씬, 예.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증세를 약간 나눠봐서 그런데 사실 우리 제가 이제 시리즈라고 말씀드린 정서, 우울, 정신병리가 사실은 되게 사실 되게 복합적인 이유. 네. 이게 정신역동적으로 가면 뭔가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뭘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신체적으로 보면 기제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사회성이 나온 사람은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살인 같은 것도 뭐 연관이 되지만 성범죄, 사기 뭐 이게 그냥 다 시리즈로 다 이렇게 쭉 같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올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크다. 예. 하나만 뜨고 나머지는 다 정상, 지극히 정상. 이런 건 또 제가 못 봤어요. 예.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그런 거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기제가 이제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특징이나 정의를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는 요런 거는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약간 규정을 해 놓은 거죠. DSM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객관화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원인을 보면은 이제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이제 복합돼 있죠. 그래서 환경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은 마찬가지로 도파민 과다. 예, 도파민 과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계속. 예.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이 부정적 환경. 예. 지나치게 엄격하고 억압된 가정 분위기. 스스로에게 과도한 연민. 예. 부정과 투사의 방어 기제를 거쳐서 피해의식을 가진 자아를 갑자기 단어가 슬퍼지네요. 예. 스스로에게 과도한 연민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환경, 특히 아동학대로 이제 그럴 수가 있겠는데 나에 대해서 과도하게 연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저희 사회 아주 큰 구조적인 문제가 이 보수와 진보의 이제 극단적인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무슨 청담동 술자리 무슨 뭐 회식 사건 이런 걸 얘기할 때 보수는 뭐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음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제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 둘 다 입장이 뭐냐면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과도한 자기 연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뭐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고 그 거짓말하면 뭐 거짓말로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놓는 게 아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이제 자기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고요. 네. 나는 많은 피해를 받고 나는 되게 좀 대의적이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돼. 자기 연민, 자기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편집증. 그 자기 연민을 주는 것이 편집증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부작용들을 많이 나타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어 기제로 보면 부정과 투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투사. 그 뭐 이게 의심인데 아까 이제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저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사기칠 거라고 생각해서 의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그런 어, 의도를 그렇게 왜곡하는 그런 경향을 투사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은 그냥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고 그냥 부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사의 예를 찾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서 백인 여자가 그 강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백인 남자들이 대규모 그 흑인 남자를 이제 린치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투사의 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메커니즘을 보면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은 백인 남자들이 백인 여성에 갖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흑인 남성에게 투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악한 면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고 이제 몰아세우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게 이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게 정말 그렇게 어찌 보면 나약한 거고 예. 왜냐하면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되게 사악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제 그런 심리를 잘 이 방어 기제 하나하나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렇다고 이제 느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쓰면 우리가 부정이라고 이제 보는데 어, 뭐 정치권에 있는 그런 사람도 뭐 대단히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는 대상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니죠. 정상인. 근데 개인적인 고통은 주관적 고통은 없을 것 같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타인에게 불특정 정말 다수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변 사람도 상당히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 영향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걸로 인해서 뭐 돈이 벌린다든지 지지를 받는다든지 뭐 공천을 받고 뭐 국회의원 뭐 한 명에게 들어가는 그 세비가 뭐 1년에 뭐 50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을 해도 뭐 그만큼은 안 나오죠. 예, 그런 돈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그냥 미친 척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근데 일반인이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뭔가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소수의 그 가치를 다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영향 밑에 보시면 신체 해를 가하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공격하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우울, 불안, 회피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세트로 이제 함께 가는 건데 그 의처증이 과하면 이제 신체적 의해로 발달하게 되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맞죠? 예. 심지어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외국 영화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고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혈압처럼 발전하는 병이다. 그래서 인자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촉발시키면 생물학적인 요인이 좀 약간만 있더라도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심리적으로 더 그 어떤 개개인을 이제 풍요롭게 이제 케어하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이런 역할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의 어떤 정말 부당한 대우를 부당한 희생자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그 사회적 장치를 좀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원 수업 들을 때 그 인상 깊었던 얘기가 결혼을 할 때 커플들한테 MMPI 혹은 이런 검사를 국가 지원으로 무료로 하고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벌써 2000년 초반인데 20년이 지났네요. 예. 저는 정말 당연히 되겠지. 금방 되겠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검사 우리 같은 검사 해주고 상담받고 예. 초기에 좀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데이터를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혼율도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죠? 결혼 건수도 줄어들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저변이 아직 좀 뭐 지금 뭐 밥 먹이고 뭐 하고 뭐 되게 중요하죠. 뭐 잔디 깔고 뭐 중요한데 그 저는 이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애 안 낳는 거 뭐 다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지 너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인프라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니까 그,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심리적인 그런 역동 메커니즘은 좀 그 간과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세 번째 불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도 그냥 항상 겪는 거죠. 예. 그래서 불안이 뭐 생존 적응적인 그런 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예. 그 부정 상태에 빠지게 만들다 네, 그런 것이고요. 예. 불안 종류는 범불안 장애, 공황 장애, 분리불안 장애, 공포증 등이 있다. 범불안 장애 일반적인 불안 장애죠. 가스불은 내가 끄고 나왔나? 뭐 집에 문은 잠그고 나왔나? 예. 저도 전 이 밤에 이제 사무실 나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요. 뭐 에어컨 뭐 이제 지금 에어컨 안 쓰니까 뭐 히터 여기 불 창문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와 보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게 강하면 이제 범불안 장애가 되는 겁니다. 예. 문을 잠궜는지 확신이 안 돼요. 예. 돌려봐요. 예.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도저히 좀 못 믿어. 자물쇠를 더 설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불안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황장애는 뭐 연예인들로 인해서 뭐 유명해진 그런 갑작스럽게 신체적인 그런 호흡곤란, 뭐 공황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 분리불안 장애는 그 애착 대상으로부터 이제 떨어질까 봐 하는 그런 장애. 공포증은 뭐 들어보셨죠? 뭐 생물, 뭐 동물, 식물 공포증, 뭐 광장공포, 뭐 폐쇄공포, 고소공포 뭐 이런 것들 공포증 다 이제 불안장애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검사에서는 범불안장애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 그 가장 이제 많은 거니까 예.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과도한 걱정과 불안 이런 걸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 보시면은 이제 부정적 정서, 신경증, 그렇죠 그런 거고 어린 시절 본능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신경측적 불안. 이것이 이제 그 정신병리 역동에서 얘기하는 이제 불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아주 어릴 때도 분별 다 하고 죄책감 다 느끼고 욕구 다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주목하셔서 좀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이제 그 부모를 상담하실 때, 그럴 때 그런 거 많이 좀 써먹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불안을 제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됐고요. 영향은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과 같은 감정. 뭐 신체적인 그런 위해가 많은 것이고, 범불안장애와 같이 동반되는 질환은 우울증으로 두 질환 모두 미래의 불쾌한 일에 대한 기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안 좋게 될 거야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네, 참 그렇습니다. 불안. 자, 그거하고 세트로 나오는 게 그 밑에는 강박증인데, 그래서 불안 강박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나눠놨냐? 불안은 그냥 범불안이고 강박은 불안 없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좀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박 이제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의 그 성격 장애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는 이제 특정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죠. 거기 34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적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털뽑기장애, 피부뜯기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일반적 강박은 그거 이제 뭐 문 잠그고 가스 잠그고 뭐그 보도블록 그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등등이고, 신체 변형장애 뭐냐면 외모에 대한 걱정이에요. 예. 이건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예. 뭐 못생기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네, 막 이렇게 막 꾸미고 막 하는데, 그래도 뭐 나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까 봐 걱정이 돼. 걱정이죠, 일종의 걱정. 그게 뭐 예를 들면 성형을 과하게 하는 뭐 그런 그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신체 변형 장애는 그런 외모에 대한 걱정이고, 저장 장애, 저장 강박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장 강박? 예, 다 쌓아두는 거죠. 네. 그러면 쓰레기장입니다, 완전. 예. 회사, 방, 차, 네, 모든 공간이. 예. 그 저장 장애가 그 극단으로 가면 이제 배설물 저장,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장 장애 메커니즘은 언젠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어야지거든요. 그게 쉽사리 못 버리는. 예. 지독하게 인색한 그런 강박이 불안해서 오는 건데, 왜냐하면 세상에 이제 돈 없고 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색하고 절약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못 버리는 거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신발을 뭐 예를 들면 20년을 신어요. 뭐 그런 겁니다. 예. 저장장애, 털뽑기 장애. 이거 피부 뜯기 장애랑 털뽑기 장애는 자주 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손톱 물어뜯기, 뭐 눈썹, 뭐 털뽑기 장애는 이런 털이라고 해요. 뭐 머리, 눈썹, 뭐 이런 거, 네, 털. 피부 뜯기 장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처가 났는데 그걸 가만히 못 두고 뜯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예, 여드름 같은 거 미리 막 뜯고 막. 이것도 피부 뜯기 장애의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거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불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손톱 물어뜯고 하는 것도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강박증의 일종이다.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예를 들면 목격했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꼭 병리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불안이 좀 저런 행동을, 그럼 그건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이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뭐 이런 거를 좀 단서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 보시면 강박장애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고, 오염될 것을 걱정하는 것, 폭력, 공포,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 예. 행동은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손을 씻는 거, 예. 보도블록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 아, 늘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한다. 새로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예. 고정된 자리에만, 딱 그 자리에만. 예. 그리고 잠잘 때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야 된다. 뭐 이런 게. 저는 잠잘 때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버릇이고, 그래야 편한 게 뭐 완전히 몸에 뱄어요. 근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약간 프리스타일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예. 보도블록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뭐 그냥 재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어쨌든 약간의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도 그런 행동의 일환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손을 여러 번 씻는 이런 게 이제 강박이 강해지면, 예, 뭐 하루에 뭐 손을 뭐 50번, 100번 뭐 이렇게 씻어요. 그 뭘 하나 하면은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묻었을 거라는 그런 강박사고. 예. 이 막 그 환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본인들이 미칩니다. 강박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고통이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외부에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뭐 그건 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세로토닌이 비정상적으로 적다. 이거 아까 앞에 나온 그런 얘기인 거죠. 도파민, 세로토닌, 네. 노르에피네프린 뭐 등등. 네. 원초와 충동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어 기제. 네. 인지로적 관점에서는 통제하려고 하면 그 사고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화를 받은 거죠. 강박은 정신분석 관점에서 보면 배변기, 그러니까 대변 훈련할 때 예, 부모의 과도한 청결 혹은 그 반대, 예, 거기서 기인한다고 해요. 양육 방식으로 보면 기질적인 문제를 타고난 사람이 그걸 겪으면서 그렇게 된다. 그 저는 뭐 사실은 아직 뭐 애를 안 키워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애들이 아기 때 똥 싸고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기뻐하고 막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배번 훈련인데 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이제 과도하게 막 이제 막 너무 막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예, 부모가 체벌을 하거나 신경을 안 쓰면 그거에 대한 이제 욕구가 이제 그런 완벽주의, 뭐 청결 집착,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참 재밌는 게 손을 여러 번 씻는 청결 강박 같은 게 있는데 저장 강박이 있어서 방은 또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게 같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게 역동이 완전히 반대라는 게 좀 약간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처벌적인 거, 너무 깨끗하게, 예. 너무 지저분하게, 예. 상반되는 건데 어느 쪽이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프로이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하면 할수록 더 그 사고에 집착하게 된다. 또 고통이 있습니다. 영양 보시면 처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한 믿음을 보인다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강박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눈물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 행동을 반복 안 하면, 못하게 하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상상이 안 가시죠. 이게 이제 뭐 알코올릭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공포, 발작 그런 겁니다. 예, 그런 행동을
막았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까지 가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주된 내용은 뭐냐면 같은 상식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예,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행동이 나한테도 덜 고통스럽게 와요. 이걸 같은 차원에서 보면 옆 사람도 못 견딥니다. 예. 근데 그거를 예? 이런 걸 이해하는 걸로 통해서 이제 배우시는 거죠. 일단은 처음 이해하는 걸로. 근데 사례는 케이스별로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막 손을 씻고 하는데 뭐 내가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계속 화장실에 들어가서 힘들 거잖아요. 짜증나요. 그러다가 막 싸워요. 그러다가 막 심한 말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고가 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행동 안 했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게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 마찬가지로 의심병이 저 사람이 나를 올가매려고 그러네. 이렇게 하면은 상식이죠. 그거는. 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애착 형성이 덜 되고 과도한 자기 연민이 발생해서 자기에게 조그만 그런 의심을 주는 것도 과도하게 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대하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뭘 자꾸 이해해서 편안하게 해주려고 뭐 동생을 보고 있어.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게 좋으냐. 근데,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오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상담센터에는 상담센터 문턱을 넘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걸 넘은 순간은 그래도 그때부터는 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이제 뭐 인프라가 계속 좋아져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전문가 도움 없이 그냥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증상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조율을 통해서 편집증적 성향이 있는 정도면 그거는 좀 조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증세로 넘어가서 그러면 좀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건 상대방이 나의 어떤 안정과 편안함을 가져오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일반적인 프로세서로 하지 않고 내가 이해했다 해서 그 솔루션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쵸. 좋아지진 않아요. 네. 예, 다만 문제가 덜 발생하는 거죠. 결국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인 건데 일단 객관적으로 증세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 상대방의 이제 엄청난 이해와 노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좀 덜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반인들 얘기고. 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상담이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상담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어떤 기분의 어떤 전환 정도. 네.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냐 물론 그런 증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면 같이 생활에 대한 사람 측면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그게 필요할 것이다. 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신증을 볼게요. 이게 이제 정신증은 이제 정신분열증 얘기하는 건데,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한번 볼게요. 그냥 망상과 환각,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어휘 자체가.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뭐, 조현 양상장애, 망상장애, 단기 정신병적장애 이런 이제 증상이 이제 그 종류가 있는 것이고요. 예.
환각망상 와해된 언어. 그래서 지하철에서 막 누군가와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 누군가가 보이고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정신 분열증이 됩니다. 네. 가장 그 중증이고 유전적 생물학적 이상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사회생활 위축되고 의심 예민함, 망상 환각해서 현실 접촉 능력 상실, 대인관계 상실, 일도 못하고 그런 부적응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자기중심주의. 요거는 이제 항상 많이 보는 거죠. 자기중심주의. 이걸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이 겪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피아제라는 그 발달 심리학자가 6살에서 7살에 내 생각만 하는 지극히 그 이기적인 그런 아동의 모습, 요거를 이제 그 관찰을 하고 성장하면서 감소가 안 된 어른, 해소가 안 된 어른, 부정적 자기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자기중심주의.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기억이 나요. 많이. 예. 자, 종류, 반추, 자기몰입, 타인의식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반추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 했던 부정적 경험이나 어떤 사건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 그 행동, 그 사건 이게 막 계속 사무쳐가지고 막 계속 기억이 나고 있을 수 있죠. 그게 병리면 이제 오래 가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어제 이런 건 되게 후회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반추적 사고라고 하고 자기 몰입은 그냥 뭐든지 나하고 결합시켜서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누가 딴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자기 얘기를 한다. 내 얘기를. 뭐 월드컵 뭐 얘기하고 있다. 너 축구 어렸을 때 진짜 잘했지. 공부 공부 잘했어. 이게 이게 이제 좀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나는데 과하게 자기 몰입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막 계속 막 그런 기회를 막 노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자기중심주의의 이제 사건의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병적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그런 경향은 우리도 다 그런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늙어서 자기 젊었을 때 잘 나갔던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 다 자기 몰입인 상태인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의식은 딴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도 뭐 주목 안 하죠. 관심 없죠. 우리 가족 정도. 내가 내일 세상에서 바로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자기가 뭐 마치 무대 위에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다 주목하고 할 것이다. 특히 자기애가 이제 강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고를 많이 한다. 세 가지 이제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인 보시면 과대평가된 자아상에 대한 좌절을 겪어본 적이 없거나 심하게 좌절한 경우. 어릴 때 막 되게 중요한 존재를 생각하다가 그게 심하게 좌절되거나 아니면 그걸 그대로 안고 있거나. 그래서 그 부모님의 양육 방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받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그거는 이미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은 자기가 되게 참 잘난 줄 아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겠죠? 예.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근데
과도한 연민을 갖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되는 그 어떤 기준에 대한 자체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는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러면 화내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자기 비하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예. 높은 기준, 낮은 처우, 비난, 죄책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좌절감이 또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경향을 좀 얘기를 합니다. 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 이런 것도 이제 공감 능력 결여 이런 것이죠. 예. 제일 참 힘든 사람들, 같이 가까이 안 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안 해도 사실 사회적으로 알아서 이런 분들은 많이 좀 도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잘 떨어져 나가는데 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리고 안 그런 척.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오랜 동안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특정 사건에 그렇게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예.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몰랐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참 너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예, 분명히 되게 고질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완벽주의인데 이것도 많이 보시죠? 학생들 뭐 많이 완벽주의 보시죠? 예. 극도의 무결점을 추구한다. 이것도 이제 유아기 배변 훈련 고쳐.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 강박 그 또 사실은 메커니즘이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으면은 완벽주의가 이제 업무 성과가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교과서도 1장만 100번, 200번을 보는 겁니다. 끝까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어 사전 통틀어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책에 어딘가에 오타가 있다고 쳐봅시다. 오타, 단순 오타, 내용이 안 들어와요. 예. 완벽주의, 강박, 예. 신경 써요. 예, 그게 이제 뭐 선생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고 그렇죠. 예, 아주 그것도 많고 예. 뭐 강박만 해도 그 비율로 보면은 뭐 우울 우리가 4% 얘기했잖아요. 강박은 한 7% 정도 예. 한 12~13명 중에 한 명 정도 강박을 겪고 있다. 예. 완벽주의는 저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되게 많이 봤어요. 예. 완벽 추구.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못 나가.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 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한 게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그 널널함, 느슨함을 좀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거고 진짜 느슨한 사람은 좀 더 좀 빡빡하게 완벽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원인, 배변 훈련 아까 말씀드렸고 인지론적 관점이라면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나는 당연히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다. 모든 걸 걸고 막 이런 신념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 그러니까 그런 완벽주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예. 세부사항 규칙, 목록 뭐 이런 거에 아주 집착을 한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치. 예. 섭씨, 공황, 불안,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을 동반한다.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도 그렇고 강박도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남한테도 똑같이 요구한다고 해요. 요구를 떠나서 강요를 해요. 강요. 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게다가 회사에서 그런가요? 직장 상사 중에서 그런 경우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예. 상사가 강박이다 이러면 엄청나게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피곤하죠. 예. 그래서 욕 많이 하고 막, 예. 뒷담화를 막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그냥 간단하게 뭐 생물학적 치료, 약물 치료, 정신분석적 치료, 예. 있고 인지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결과 나온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결과지 그래프 순서는 약간 이제 비슷해요. 다 앞에 우리 정서와 우울증의 두 시리즈랑 이제 다 비슷하다. 예, 보시면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몇 주 전에 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예. 자, 그래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민성, 편집증, 불안, 뭐 강박, 정신, 자기중심, 완벽주의 이렇게 이제 있고, 종합 점수는 안 나와 있고, 우리 우울은 이제 종합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는 개별 점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높은 걸 보시면은 1순위 정신증, 불안, 편집증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샘플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중간 이하 정도가 되고, 낮은 것이 지금 강박, 뭐 자기중심적주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높낮이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 발행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나왔죠. 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잘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각각 증상별로 척도별로 수준별 해석하는 그 문구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어떻다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신병리 관련된 검사들은 기술적인 게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런 기반 지식이라든지 그런 해석에 있어서의 좀 통찰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쭉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상심리, 정신병리, 뭐 심리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검사 척도에 관한 거 7가지. 예. 그냥 많이 보이는 거니까 딱 한번 해보셔서 쟤는 저런 게 좀 높을 것 같았는데 역시 높았네. 그리고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검사를 쓰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검사가 아직도 뭐 이제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검사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이제 검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방법을 좀 물어보시는데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요 2차 세미나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 실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세미나를 또 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계속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것까지 필요하겠느냐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필요한 기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이런 검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이나 또 학부모 이런 경우는 좀 해보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MMPI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그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정신병리 관련한 그 측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든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게 상담을 신청 받아서 상담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럴 때 우리 검사 있잖아요. 네. 이걸 제 입장에서 선택해요. 네. 저의 주관적인 어떤 선택으로밖에 할 수 없겠죠. 제가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병원 있잖아요. 네. 병원은 사실 거의 검사를 안 하다가 그냥 체크리스트 같은 거, 예, 뭐 베개 우울척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체크리스트 그냥 체크 몇 번 하고 했는데 좀 약간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죠. 예, 센터에서는 회기가 뭐 1회기 딱 보고 필요하면 MMPI를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MMPI 외에 달리 쓸 검사는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성격 특질이나 뭐 우울이나 그렇죠. 왜냐면 MMPI 우울 검사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때문에 MMPI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정신분열증, 불안, 히스테리, 편집증 다 봐요, 다. 네.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하면 우울증만 지금 보면 증세가 이제 있는 것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효용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주니까 좀 왜냐하면 상담료도 많이 받는데 그게 그렇죠. 이게 좀 제대로 된 검사로 나오고 리포트도 좀 이렇게 나오고 해줘야지 그게 그냥 이렇게 몇 개 체크하고 이런 걸로 아직도 그렇게 좀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성격 특질 검사를 하나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네. 거기에 더해서 우울, 정서, 학생들은 좀 정서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은 이제 우울이나 정신병 이런 걸로 해보면 좀 의심 간다고 생각될 때 뭐 그런 거 그리고 혹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부 커플 검사는 뭐 부부 커플 있고 하니까 예. 학부모 유형 예. 이렇게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검사를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도 좀 차차 그러면 한번 좀 해봐야 되겠네요.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교육과 관련된 검사들은 어느 정도 제가 가이드가 있는데 다른 검사들은 예, 왜냐하면 MMPI는 그냥 모든 거 한 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가 거의 시작이어서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하는데 예. 엄마들이 아이들 보면은 자기 검사를 더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바다에서 낚시하는 아, 아이가 예. 이게 좀 그 사례를 쌓으시면서 좀 더 정교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